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 가장 중요했던 경제 현안 중에 하나, 공급망 대란, 이놈의 공급망 대란, 공급망 병목 현상,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매년 경제 전망을 발간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간됐던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이 전망 보고서에 담겨 있는 여러 내용 중에 하나,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현안, 바로 공급망 병목 현상, 공급망 차질, 이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언제까지 전개될까, 그 충격은 얼마만큼이었을까,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은 정말 2021년 상반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세계가 폭발적으로 회복되면서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펜트업 디맨드가 일어나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구재 수요가 늘어나요. 쌀 소비를 줄이지 않잖아요. 쌀 소비가 폭등하지도 않아요. 다만 코로나19 시국에는 내구재 수요가 줄어요.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이런 내구재,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가구나 이런 수요가 폭등한다. 근데 이렇게 수요가 폭등할 줄 예측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 공정 자체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비중을, 재고를 줄여놨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고, 수요 예측이 잘못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신흥국들이 계속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선진국들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요가 늘어났지만 개도국들은 계속 공장 셧다운 있고 탄광 셧다운 있으면서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변화 속에 또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차질이 일어난 거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 하나만 안 되더라도 자동차 생산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십시오. 자동차 생산이 실제 21년에 엄청나게 줄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존, 독일, 자동차 강국들이죠. 다 줄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도 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주문을 넣었지만 계속 기다리는, 출시만 계속 지연될 뿐 생산 가동도 멈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대란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큰 충격을 줬었던 것이죠. 실제 공급망 대란으로 자동차 산업에 얼마만큼의 충격이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이 자동차 산업 내의 GDP 감소폭을 추정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그 밖에 일본, 영국, 이 자동차 강국이나 생산 지역, 이런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감소폭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에 공급망 사슬 병목 현상, 공급망 대란만 없었다면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크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이 될 텐데, 실제 이런 전망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었다. 서플라이 체인의 이런 위축, 수축 혹은 대란, 차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생산에 있어서 큰 충격이 있었다. 기존 생산에 비해서 이만큼 줄어든 게 충격이 아니라, 이런 공급망 차질이 없었으면 이렇게 전개될 텐데 이만큼을 전혀 못 간 이 차이값이 차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공급망 대란이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산업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식료품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죠. 모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집니다. 원유 가격도 폭등하죠. 다양한 이 부품 가격도 다 폭등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어요. 이 연두색이 2015년에서 19년까지의 평균치입니다. 주황색이 2021년 3분기 숫자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크게 위축됐었던 거죠. 평소 생산에 크게 못 미쳤었던 거예요. 근데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 전자제품 산업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생산 기업, 그리고 가구 산업, 제조업, 화공 산업, 섬유 산업,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철근 소재를 철 스크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할 수 없으니까 철 스크랩
기업을 구한다 한들 가격이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결국 건설 납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연되는 거예요. 제조업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 걸쳐서 그런 지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드는 우리들의 질문은 공급망 대란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언제쯤 공급망 대란이 해소될 것인가?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OECD가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대란의 지속 정도를 여러 기업들이,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의 구매 전략 담당 그 헤드가 있습니다. 그들한테 서베이를 한 거예요. 그걸 물어봤더니 가장 집중적으로는 2022년 하반기,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중에 그래도 이 서플라이 체인의 병목 형상, 공급망 차질이 해소될 것이다. 이때까지는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22년 하반기 정도 되는 거죠. 물론 22년이 지나서도 계속 이런 공급망 차질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기업이나 산업 영역들도 있겠지만 거의 제 생각에는 22년 하반기, 특히 약 한 8, 9월 정도면 공급망 대란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급망 대란이 생각했던 것보다 22년 하반기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조적인 변화가 하나 전개되는데 그 엄청난 변화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입니다. RVC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그동안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했죠.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공급되는 그 모든 공정이 한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슬처럼 엮여 있다. 그게 글로벌 밸류 체인 아니겠습니까? GVC였는데 이제 GVC가 유리하지 않겠구나. 공급망 병목 현상을 겪으면서 굳이 글로벌리 이 밸류 체인이 흩어져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되는 일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상관없이도 중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소수 차질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자국 내에서 뭔가 요소를 일부라도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리저널 밸류 체인이 등장합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그 지역 내 혹은 그 인근, 유럽이라고 친다면 프랑스만 있다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밸류 체인이 형성되니까 이것을 다 함께 뭉뚱그려서 RVC, 리저널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DVC, 도메스틱 밸류 체인보다 조금 확장된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고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의 체제의 전환이 일어난다. RVC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이 리저널 밸류 체인이 매우도 중요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유럽이나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지역, 그 밖에 다른 지역들을 보면 여기 보면 각 국가별로 어떻게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는지, 자동차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먼저 본다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밸류 체인의 의존도가 집중적이죠. 그러나 그 밖에 아메리카 지역이나 유럽이나 이런 지역도 당연히 거치죠. 모든 원자재가 한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밸류 체인이 여러 색깔들이 다 있는 것처럼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유럽이면 유럽 중심으로, 한국이면 아시아 태평양 중심으로 더 확충하는 그런 것들이 리저널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유리하지 않겠구나, 리저널 밸류 체인이 더 유리하겠구나 하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거세고요. 그런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들도 함께 맞물립니다. 국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리쇼링 전쟁에 대응하라. 리쇼링을 더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죠. 자금 지원, 세제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죠.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이미 요소수 사태가 있었지만 기업들은 요소를 직접 생산할 것인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다 쓸 것인가 스스로 판단할 일이죠. 수익성의 잣대를 가지고죠. 근데 정부는 그러면 안 된다.
요소를 생산할 것인지 수입해다 쓸 것인지 기업은 판단할 일이지만 요소가 없으면 산업에 엄청난 마비가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소를 잃었기 때문에 외양간을 고쳐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누차 이 정부에다가는 소재 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3% 5%만큼의 요소는 스스로 생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없으면 어떡합니까? 리튬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 없으면 뭐 신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뭐 아무 산업도 우리 반도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그네슘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원자재나 어떤 부품의 수급 현황을 보십시오. 1차 산품, 중간재, 자본재 이것을 합해서 다른 말로 소재, 부품, 장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소재, 부품, 장비가 다른 나라에 수입하고 있는 그 비중, 전체 수입액 중에 소재, 부품, 장비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87%나 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수입하는데 엄청난 기업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고 격화되면서 중국으로부터 혹은 중국 우방국으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런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에서 더 큰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미리부터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을 대비하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정 과제로서 대응책을 세우고 기업들은 또 원자재나 부품을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